엄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2천만 원 세금 내래요.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딸에게 준 것뿐인데. 엄마 다음 달 결혼인데 어떡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러다 우리 집 다 날리겠네. 누가 좀 도와줘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이런 일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2025년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 통장을 뒤져 세금을 찾아내면 그 10%를 자기 보너스로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억, 2억, 심지어 4억까지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가족 간 돈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 박성민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지난달 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윤미경 여사님과 딸의 다급한 통화였죠. 윤 여사님은 딸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딸 가정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송금 후 6개월 후 갑자기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세무사님, 평생 모은 내 돈을 내 딸에게 준 것뿐인데 이런 세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윤 여사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자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상철 씨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손녀를 위해 3천만 원을 보내셨는데 몇 달 후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손녀 공부시키는데 무슨 세금이냐. 몹시 화가 나셨지만 이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국세청에서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서 공무원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 최근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85조 원이나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찾아내면 그 찾아낸 금액의 10%를 자기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제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 통장에서 세금 낼 거리를 찾아내면 그만큼 자기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형 기업이나 억대 연봉자만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돈 거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검사한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흐름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울산에 사시는 송경희 할머니 76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셨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 되는데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요즘 컴퓨터는 이런 돈 보내는 모습을 금방 찾아내서 이건 조금씩 나눠서 주는 증여 아닌가? 라고 표시합니다. 국세청은 이제 개별 송금이 아니라 돈을 보내는 방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의 사례와 요즘 국세청이 왜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까지 살펴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4가지 위험한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 송금하기. 이런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주의 정민수 씨 71세는 취업준비생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보냈다가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으셨어요. 결국 누적 금액 4천만 원에 8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 구입하기. 창원의 이재영 씨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냈는데 딸이 바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더군요. 2달 후 국세청에서 자녀분 차량 구매 자금 출처 조사하며 방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건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준 증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이 있을 때. 제가 작년에 만난 분의 아들은 연봉 2,600만 원인데 갑자기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바로 누군가 도와준 것 아닌가? 라며 부모의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로 돈 보내기. 손주 대학 갈 때 써라 하고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저금하는 경우 국세청은 특히 주목합니다. ATM 기록이나 송금자, 추적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세무서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음.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음. 형제 자매나 삼촌 이모가 조카에게 500만 원 세금 없음. 중요한 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3천만 원, 2024년에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줬다면 총 6천만 원 중 5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위험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30년 경력으로 터득한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 메모 제대로 활용하기. 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돈을 보내실 때 이체 메모 안에 무엇을 위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월세 보조 이런 식으로요. 절대로 사랑의 용돈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마세요. 둘째, 큰 돈은 나눠서 주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면 국세청이 바로 주목합니다. 부산의 김태호 씨 63세는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다가 결국 3,24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셋째, 차용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서류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쓰세요. 예금 1억 원정.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는지 명확히 쓰세요. 예, 자녀 전세 자금 지원.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예,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하세요. 작성 날짜도 꼭 써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는 각자 2억 1,700만 원씩 빌려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도 2억 1,7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송금 메모 활용법, 큰 돈 나눠주기,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2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대신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씩만 갚아도 충분해요.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으세요. 그럴 땐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면 돼요. 사업 부진으로 상환 계획을 변경합니다. 향후 1년간은 월 10만 원만 상환하고 사업이 회복되면 원래 계획대로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다시 서명하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정숙 씨 67세는 아들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처음엔 매월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아들한테 돈 톡촉했다간 며느리랑 사이 다 틀어질 텐데. 오 씨는 영리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송금했고 이체 메모에 3월 원금 일부라고 꼼꼼히 적었습니다. 또한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도 작성했죠.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넷째, 증거 자료를 꼭 모아두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서, 상환 내역 같은 기본 서류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 카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인천의 조동혁 씨 72세는 아들 유학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원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 씨를 구한 건 바로 카톡 대화였어요.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갚으면 되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 증거 덕분에 조 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중요합니다. 5년 동안은 꼭 보관하세요.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가 안전해요. 현금은 더 위험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더 철저히 감시해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알려지고 999만 원씩 여러 번 뽑아도 쪽에서 뽑았다고 의심받아 신고됩니다. 수원의 백승현 씨 70세는 딸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등록금이면 학교에, 전세금이면 집주인에게, 병원비라면 병원에 직접 내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대구의 최유진 씨 59세는 딸의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직접 학교로 납부했어요. 세무서에서 질문이 왔을 때 등록금 영수증만 보여주니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첫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는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셋째,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으세요. 넷째, 모든 증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교육비,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서 세무사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강민호 씨 75세는 손자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다행히 강 씨는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입증, 월세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2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생활비,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7천만 원만 증여로 인정되어 1,400만 원의 세금만 내셨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만 비과세인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해요. 게다가 함께 사는 배우자끼리는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현우 씨 78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보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결혼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더니 6억 원 이하라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 명의 재산은 바로 아내의 것이 되니까요. 상속 과정이 간단해지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공증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서 아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지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대전의 신영철 씨 75세는 5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나눠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족 간에 미리 명확히 정해놓으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죠.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할 때는 이런 몇 가지 팁도 기억하세요. 첫째, 증여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증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셋째,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가족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세금 문제를 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만 하시면 세금 폭탄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큰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세금 정보 잘 봤습니다 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 사진 구경하듯 가끔 들어와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데 항상 도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